직지축제. 직지축제가 시작되는 날 기현은 일찌감치 청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도대체 의심해볼 만한 건덕지라는 게 없어버려. 경찰은 여전히 김 교수를 의심한다든지 사건이 직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현은 수사팀에 김 교수를 비롯해 전 교수의 편지 해석에 불만을 뿜은 사람들 얘기를 해줄까 생각했다가 그만두었다. 분명 전 교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교수를 위시한 직지 연구자들에게 살해 동기가 있지만 현장과 매치되지 않아 기현은 일단 직지 축제 이후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로 했다. 김 기자, 김영진 교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현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다.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뇌리를 어느 정도 채우고 있어 그런지 기현 또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시만이라도 전 교수 사건은 머리에서 지우고 직지를 보는 세계의 시각이 어떤지 느껴보지 않을래요? 김 교수는 기현을 고인쇄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직지를 찍었던 흥덕사터로 청주 시민의 자랑거리죠. 청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흥덕구라 이름 붙여 역사를 기리고 고인쇄 박물관을 세워 직지를 알리고 있어요. 좋네요. 큰 박물관과는 달리 고즈넉한 역사의 향기가 스미네요. 또 용의점을 찾았나요? 이 박물관에서? 그게 아니라 고인쇄 박물관이란 이름이 무겁네요. 그보다는 직지 박물관으로 고치는 게 낫겠어요. 이번에 독일에서 오는 강연자가 구텐베르크 박물관 관장이라 그랬죠. 구텐베르크 박물관이라고 하니 그 이름 자체로 구텐베르크가 떠오르잖아요. 김 기자 역시 날카롭네요. 나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직지를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작 박물관 이러면은 직지를 빼버린 게 이상하죠. 저 조그만 나무 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네모난 열매들이 금속 활자인가요? 표현이 재밌군요. 맞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오류는 과거를 함부로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현대의 기술이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 유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옛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판을 써도 되는 걸 굳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 쓰겠다고 나선 인간의 그 열정이 존경스럽다는 얘기죠. 사실 고려는 대단한 나라예요. 조선이 뭉개져서 그렇지. 조선이 뭉갰다고요? 그렇고 말고요. 왜죠? 단순한 연대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조선은 고려를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이성계의 집권부터 고려에 대한 모반이었죠. 원명 교체기에 잃었던 요동 땅을 되찾고자 백성이 허리를 졸라가며 오만 정병을 만들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토를 회복하러 떠났던 자가 적과 싸우기 싫어 되돌려선 임금을 치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다음 작업이 뭐겠어요. 고려는 엉망이다. 고려는 망해야 된다. 최영은 간신이고 정몽주는 수구다. 이런 거죠. 무엇보다 조선시대부터는 중국과 대립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게 됐으니 그게 큰 문제죠. 대립은커녕 500년이나 중국을 모셨죠. 고려와 조선은 나라 이름을 짓는 과정부터 다르죠. 고려는 옛 고구려 정신을 잊고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기상으로 고려라 지었는데 이성계는 중국에 나라 이름 2개를 보내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조선과 화령. 중국 놈들이 조선으로 하라고 해서 그게 조선이 된 거죠. 참 고구려가 700년이나 지속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자체의 기록이 종이 한 장 남아있지 않은 건 미스테리예요. 저는 중국 애들이 다 없애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한 나라의 역사 기록을 외국인이 다 없앤다는 건 불가능해요. 수백 년 지배한다 하더라도. 조선의 유약한 왕이나 중국을 하늘로 알았던 양반 나부랭이들을 사상으로는 중국과 싸웠던 고구려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참. 고려는 대단한 문화국이었어요. 고려의 최대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고려 청자?
물론 고려 정자 대단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려의 최대 수출품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 책은 최고의 문화 국민이 수출하는 거예요. 8만 대장경만 봐도 고려가 엄청난 문화국임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잠견지를 만들고 책을 수출하던 나라가 고려예요. 조선의 문계 좋지만 고려는 정신도 문화도 대단했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네요. 고려라는 우리나라가. 그러니 고려의 최고 유산인 직지를 잘 살려야 해요. 전시품을 설명해 주시죠. 직지는 백운화상의 제자인 석찬과 달잠이 묘덕의 시주를 받아 만들어졌다는 설명과 더불어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식구 속에 심상한 의미를 담아냈다.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은 알지 못해 부질없이 헤맨다. 자신이 어리석어 진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헛되다고 한다. 진리는 원래 형체도 없어 집착이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진리는 원래 형체도 없어 집착이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어느 날 스스로 성품이 비어있음을 깨달으면 열병의 땀을 내듯 후련하리라. 흐린 날 비 쏟아져 뜰에 물 고이더니 물 위에 동동 거품 일어나는 것이 보이네. 앞에 것이 사라지는가 하더니 뒤에 것이 다시 생기고 앞과 뒤가 이어져 진리에 닿을지니. 뜻밖인 것은 조선시대 인쇄 관련 규정이었는데 엄격하기 짝이 없는 중벌로 인쇄 전 과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조상화, 정주대에 마련된 강연장은 정중으로 꽉 차 있었다. 저 금발의 여성이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인가요? 네, 루드비히 아네트. 기어는 강연자를 보는 김 교수의 눈매가 푸근하지 않은 걸 놓치지 않았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직제 주조법이 근본적으로 직제와 주조법이 다릅니다. 비치. 뭐라고요? 비치 말이요, 비치. 기어는 놀랐다. 설마했더니 정말 김 교수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을 향해 욕을 한 것이다. 그거 욕이에요? 나쁜 년. 왜요? 구텐베르크와 직제의 금속 활자는 주조 방식이 다릅니다. 구텐베르크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막대에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긴 후 이를 연한 재질의 금속에 대고 두들겨 글자 모양을 각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들었는데 직제는 이와 달리 나무로 글자를 만들어 모래 속에 넣어 공간을 형성하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 굳힙니다. 또 직제가 보존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구텐베르크 활자는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좋은 얘기로 들리는데요. 일반인들은 전현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이는 김 교수의 행태에 축제에 온 기분이었던 기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낭크 수도원의 전설. 어디서나 노틀담 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스트라스부르 시내를 지나는 동안에도 기어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은 채 피셔 교수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곱씹었다. 문헌학자로서 명성을 가진 그로부터 직제와 구텐베르크 42 행성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확고한 판정을 듣게 된 건 행운이었지만 정 교수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답보 상태였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확실해진 것은 정 교수 피살 사건이 직지가 유럽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계란한 데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반나절을 달린 대제배가 아비뇽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갔다.
까레나라는 이름의 교수나 학자 없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죠? 이 작은 도시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까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선박회사는 떠오르는데 주변에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성인가요? 모르겠어요. 나이는 아세요? 몰라요. 성별은요? 그것도 그런데 여자 이름 아닐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희귀한 이름이라면 차라리 나은데 빠쥐 블랑시 사이트에 찾아 일일이 전화를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잠깐 내가 해보죠. 여주군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겼다. 이상하군요. 흔한 이름처럼 들리는데 빠쥐 블랑시에는 이름이 없네요. 하여튼 교수나 학자 중에 없어요. 향토사 학자 중에도 없을까요? 아비뇽에선 그런 조그만 얘기거리만 있어도 문화예술의 소재가 되니 문화예술인은 많지만 동네 이야기꾼이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이죠? 한국에서 온 기자예요. 중세시대 여기 아비뇽에 살았던 발트 포겔이라는 분의 업적을 취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까레나라는 아비뇽 시민이 이분에 대해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이상하네요.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오늘 밤 전화로 여기저기 물어볼게요. 연락처를 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전화를 드리죠. 감사합니다. 기아는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인간적이라고 느꼈다. 김 교수와 카페에 앉았다. 전 교수의 진화에 대해 생각하면 그의 변화를 매단계 쫓아가 보는 거죠. 일단 진 교수의 행동은 직지와 연관이 있다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가 처음 접한 직지 관련 정보는 교황의 편지예요. 내가 그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그는 교황의 편지에 대해 몰랐어요. 김 교수를 비롯한 직지 연구자들이 바람과는 달리 그는 교황의 편지에 나오는 세계는 충수광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요. 그가 어떻게 해서 남들은 전혀 모르는 위험한 비밀에 다가갔는지 추리하는 거니까 반론은 나중에 하시고요. 계속 가세요. 저는 서울대 안 교수에게 편지의 해독을 부탁했고 그분은 명징하게 그 편지가 충수광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방법은 달랐어요. 안 교수는 편지의 내용을 갖고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세계가 충수광일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전 교수는 편지의 수신인 즉 세계가 누구인지를 언어학적으로 밝히려 했어요. 맞아요. 코름이 키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레기 코름은 코름의 왕이 아니라 키인들의 왕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정 교수가 주장했던 게 기억나요. 이제껏 저는 전력을 다해 이 사건을 추적했고 피셔 교수를 만나 들어야 할 얘긴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정 교수의 죽음을 초래했는지 짐작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전 교수는 접할 수 있는데 저는 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라틴어. 바로 그거예요. 정 교수는 당시의 역사나 지리에 비추어 세계가 충수광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걸로는 반제론자들을 물리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직접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영린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커요. 누구의 영린 말인가요? 찾아야죠. 모든 걸 라틴어와 결부시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럼 까레나라는 사람은 라틴어의 조예가 깊고 교황의 편지에 대해 문의하려고 접촉한 전 교수에게 비밀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아마 까레나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연관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찾아봤고 사람 찾는 사이트에도 없으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피셔 교수가 얘기한 세난크 수도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발트 포겔의 흔적을 찾아서요. 그것도 있지만 왠지 이 일은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분 높은 사람과 아비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은 교황청이나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갔다 갈레 수사와 만났다. 베네딕토 몰렘 수도원의 로베르 신부께서 일으킨 시토 외에 이 수도원은 1147년에 만들어졌죠. 엄격한 원시 수도원으로의 복귀라는 정신을 실현하려 한 시토에는 모든 문물과 제도를 배격했기 때문에 수도원 건물들은 소박하죠. 900년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지금 없어진 인간의 고르트 수녀원과 함께 엄격한 규율 속에서 힘든 노동으로 영성 정화에만 몰입했죠. 그래서 수도원이 침묵의 심연에 빠진 거군요. 900년이라면 긴 시간인데 혹시 이 수도원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 같은 건 없나요? 수행 도중 악마가 된 수사님도 계시고 기나긴 단식 투쟁 끝에 순교한 수사도 계시죠. 슈트라스부르크 대의 피셔 교수님은 이 세난크 수도원에 금속 활자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던데요. 혹시 발트 포겔이란 이름 아시나요? 아비뇽 교황청과도 연결된 분인데 금속 활자?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발트 포겔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이 수도원에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죠. 전설이죠. 동방에서 온 승려들 얘기죠. 그 방을 없애버린 지금은 수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과거에는 이 수도원의 괴담이었다고 해요. 동방에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온 승려가 이 수도원의 한방에 머물렀군요. 그래요. 그들이 금속 활자를 가지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머물렀다기보다는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없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몰라요. 제가 수도원 관리 기록을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동방의 승려들이 이곳 수도원에서 살해됐죠? 기독교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는 살법을 펼쳤나요? 아니요. 교황 성하의 명에 따라 동방에 포교를 갔던 수도사들이 돌아오면서 코리아의 승려 2분을 모시고 바티칸으로 왔다는 겁니다. 코리아? 고려? 한국의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모든 경우에 코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그런데 바티칸으로 간 코리아의 승려들이 왜 이곳에 왔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티칸 교황청에서 아비뇽까지 코리아의 승려를 보냈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법한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왔고 한 방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그게 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아비뇽까지 온 것도 그리고 이 수녀 수도원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금속 괄자 때문인 게 분명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왜 2 승려를 이곳 세난크로 보냈을까요? 중세 수도원이란 많은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두기에는 수도원이 제격이었을 겁니다. 좌간 2 승려는 영문도 모르고 여행 끝에 여기 도착했다가 그 방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살해되었군요. 한 사람만요. 나머지 한 사람은요. 장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어요. 행방을 감추었죠. 어디로 갔나요? 뒷얘기는 없습니다. 바티칸의 추기경님이 그 후 여기 세난크 수도원과 인근의 고르트 수녀원을 방문하셨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추기경이 오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전설이죠. 수도원이란 워낙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발트포겔이란 이름은 없는데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수도원을 나왔다. 승려들이 고리에 금속 괄자를 가져온 게 분명해요. 그것을 빼앗고 이곳으로 보내 죽인 거예요. 나쁜 놈들. 아쉽긴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인 걸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야기가 각색됐겠군요. 이야기가 900년 전승되다 보면 원형은 흩어지기 마련이죠. 동방에 갔던 수사들과 함께 온 코리아 승려들이 아비뇽 수도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있고 더 발트포겔이라는 사람이 주물사주주법으로 인수를 냈다는 문서가 있다면 이건 분명 금속 괄자가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단 아비뇽 교황청부터 가보도록 하죠. 북2 인데르노 신부의 메일에서 드러난 까레나는 조선 세종 때 유럽으로 건너간 여성이었다. 그녀는 금속 괄자를 유럽에 가져갔고 구자누스와 사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구자누스에게 전했다. 기현이 가장 놀란 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구자누스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가 교황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철학마저 내던졌다는 인데르노 신부의 얘기는 너무도 낯설었다. 그까지 이래. 기현은 처음엔 황당하다 생각했으나 구자누스라는 인물을 알아갈수록 끄덕이게 되었다. 그는 권력의 야만성과 피지배층의 고통에 고뇌하면서 속수무책으로 권력을 따라가기만 하는 자기의 비겁함에 고심했던 것이다. 그런 중에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세종대왕의 파격은 정신적 개벽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현군도 한 적이 없었던 일이란 사실은 자체하고 글자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는 세종대왕에게 놀랐던 것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애민사상이라는 미덕을 넘어 전 인류의 정신사에 남긴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었다. 기현은 한 달간 회사에 휴직원을 냈다. 1441년 3월 초하루 세종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명나라 사신 일행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의제부터 원접사의 안내를 받아 내려온 사신단이 벽제관에 오자 세종은 영음문 앞으로 거동하여 영접한 뒤 모화관에 이르렀다. 영음문에서 경복궁에 이르는 길은 깨끗이 닦였고 나무마다 등이 달려 있었다. 광화문에 도착하자 사신이 먼저 들고 왕과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뒤를 따라 근정전에서 빌례를 갖추었다. 황제의 직사를 전하겠소. 사신이 가지고 온 명나라 황제의 직사는 사정전에서 받는 게 예라. 왕과 왕세자 삼정승 육반서는 사정전에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